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 겨울 이렇다 할 눈도 크지 않았고요. 또 봄비도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몇 해째 우리나라는 가뭄 걱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농업에서의 타격뿐 아니라 가계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가뭄의 실태와 심각성, 대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마다 AI, 인공지능 이야기 항상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AI의 정확한 실체라던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정책 방향, 환경 이런 이야기도 없기 때문인데요. AI 대어를 키우려고 하는데 정작 물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화요일 경제 도미노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요구와 그 의미와 여파에 대해서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쌀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극심한 봄 가뭄 때문에 모내기까지 미뤄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상 고온도 벌써 좀 빨리 찾아왔고요. 또 전국 지방 곳곳의 저수지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염까지 다가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가뭄 대책 TF팀과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비 자체가 적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당장 농민의 마음도 타오르고 있게 하지만 가계 경제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경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남원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몇 해째 우리나라 가뭄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말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데요. 정확한 가뭄의 상황과 심각성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 저수지의 약 평균 저수율이 61%로 이제 평년 대비 80% 수준입니다. 네. 지금 5월 모내기는 일단 등으로 이제 계속 저수율 하락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모내기까지는 농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 이후에도 강수량이 계속 적을 경우에는 아마 6월까지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일단은 저수지의 이 저수량과 농업용수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람이 먹는 물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건 괜찮나요? 지금 농용 저수지 아직 그 먹는 물에는 지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식수난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충남 전북 지역 등에서 지금 봄 가뭄에 대한 심각성이 확산된다 이런 양상이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 저수율이 61%로 되었지만 현재 저수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남 서부 지역 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안성 같은 지역 경우는 농원 저수지의 약 한 절반 정도가 저수율이 50%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물 부족이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 안성 지역의 마든 저수지나 금강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큰일인데요. 이건 뭐 당장 방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강수량 같은 것들 지금 예상되는 거 보면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나요? 예, 지금 금년의 평균 강수량이 약 1월부터 5월 말까지 현재 약 한 161mm로 평년 대비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6월에서 8월 강수량도 지금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6월 말까지 계속 비가 안 온다면은 이런 가뭄 사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참 벅찬 일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뭄이 좀 심각해졌냐라는 말도 있고요. 몇 해 잘 비나 눈이 안 오던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인은 좀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뭄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후변화에 맞물려서 이제
현재로 이제 실제로 한반도의 가뭄 발생 빈도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강수일수를 감소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이제 저희가 국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가뭄 빈도가 네. 증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로 생각되고요,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뭄에 대한 대비,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농업 기반의 어떤 인프라의 확충이나 아니면 저수지나 양수장 등 이런 수리 시설이 없었다면은 더욱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뭄에 대한 대비가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지금 뭐 화력발전소 주변에 하늘이 좀 뜨거워서 그렇다 뭐 이런 국지적인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소적으로는 가뭄 원인이 이제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학자에 따라서 이제 국소적인 기상 현상이다. 그런 현상으로 이제 지역적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견해로는 지금 현재 농업용 지역에 거의 농업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네네. 이런 인프라의 어떤 규모나 대응 특성에 따라서 가뭄 발생이 이제 뭐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농업 기반의 정비 효과가 네네. 2000년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이 일단 황사한테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기상 가뭄이 심각하게 따라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은 상대적으로 일단 취약한 일부 지역, 네네. 혹은 뭐 좀 넓은 지역에서 가뭄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뭄에 대한 대비, 이 농업 인프라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보면 결국 사람이 할 일, 사람이 해결할 여지도 있다라는 식으로 읽혀집니다. 걱정되는 거는 지금 농사거든요. 특히 뭐 한국인들의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벼농사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현재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많아질 거다. 이게 향후에는 장바구니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습니까? 농업 피해 현실은 지금 좀 심각할까요? 올해 이제 강수량이 저희가 1974년도 이후에 역대 2위의 강수량 통계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적은 것으로 역대 2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매우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현상이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노면적 가운데 약 한 10년 이상 가뭄에도 이제 농업용수를 가능한 수리 안전답이 약 60%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논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수지나 양수장 등 이제 농업 기반 시설이 일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밭의 경우는 이제 용수 공급이 갖춘 관계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전국에 한 18%밖에 안 돼서 나머지 이제 82%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농사를 포기할 만큼 농업 기반이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무가공 일수가 좀 늘어나면은 밭작물 피해가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는 그나마 치수의 어떤 인프라가 있는데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본격화되면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농작물 가격 폭등 같은 것들도 우려되는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 자체가 뭐 붕괴되는 이런 상황은 뭐 일단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은. 네, 붕괴까지 큰 상황은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가뭄 이러면 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로 좀 해결이 되거나 내지는 대비가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러면 좀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가뭄에 대비한 농업 치수 인프라 같은 대비책들을 세우면 되지 않나요?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뭐 보통 이제 가뭄이 저희가 이제 2014년, 5년, 6년 지금 계속 연속돼서 가뭄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가뭄이 매해 이제 반복되는 원인이 뭐 정부의 뭐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뭄이 발생을 하면은 뭐 일선에서는 가뭄 확산과 피해를 저감하려는 농민의 노력도 있고, 정부 당국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은 거의 뭐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전국적으로 뭐 아주 극심한 가뭄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요. 소양강댐 상류도 바닥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대비하자고 나왔던 게 이제 과거의 4대강이지 않습니까? 물 부족이라든지 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고 또 보호 개방 얘기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짧게 의견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의 평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농업용수 공급 부분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기여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호의 네. 확충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호 상시 개방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정부에서 용농에 이제 차질 없이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우선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또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리겠다라는 노력도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물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법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뭄 문제, 생생경제도 계속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경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남원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제의 다양한 이야기들, 고민거리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이야기한 가뭄입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사실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후, 사람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겠죠.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 자체가 차질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농업의 차질, 결국 밥상 물가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재원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가뭄이 더욱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앞서 이야기한 전문가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당장 수리시설, 관계시설, 또 가뭄에 대한 대비책 필요한데요. 이걸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겪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고민이 모아져야 될 상황이겠죠. 여러분들도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해법 혹은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4분 20초를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땅값 관심의 중심이고 경제 뉴스의 중심이기도 한데 땅값이 5%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3,26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5.34%를 기록을 해서 작년에 5.08%에 이어서 2년 연속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전국 땅값은 2010년 이후에 7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2013년에 3.41%를 시작으로 갈수록 상승 폭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땅값이 많이 오른 이유를 보니까 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이 토지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 제주도와 이 부산 등지에서는 개발 사업이 좀 활발했기 때문에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수도권은 4.36%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고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7.51%, 또 시군 지역은 6.77%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어서 제주도가 19%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이 9.67%, 경북과 대구가 8%, 세종이 7%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건설, 또 제2공항 건설 계획, 또 이 좀 호재로 작용했고요. 부산은 해운대 이 관광 리조트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세종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이 기반 시설 확충 수요가 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홍대 상권 개발과 이 수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5.26%가 올랐는데 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명동이 사실상 땅값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계속 높은 땅값인가요? 네, 올해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8길의 화장품 판매점이 부지였는데 네. 제곱미터당 가격이 8,600만 원에 달하면서 14년째 이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네. 이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동부 센트레빌 부지가 가장 비쌌는데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1,37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뭐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또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좀 사용이 되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또 이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의 신청이 필요하면 매달 29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번 들어본 뉴스인데도 들을 때마다 평당 2억 8천만 원 놀라게 되네요. 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출시 8년 만에 가입자 수가 2천만 명 시대다. 이것도 주목할 만한 뉴스네요. 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의 자료인데요. 지난 4월 말 현재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총 2천만 441명을 기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 동안 14만 4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2009년 5월 첫 판매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4월 말 현재 통장 가입 금액은 57조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이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또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합한 건데요. 국토부는 2015년 9월부터 이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이 두 통장, 이 청약저축과 이 예부금 두 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이 주택 종합저축으로 좀 합친 바 있습니다. 네, 통장 가입자 수 증가세는 좀 둔화하고 있다. 이 집을 구매하려는 의욕이 없었을까요? 왜 이런가요? 네, 올해 들어서 이 월별 가입 증가율을 보니까 좀 그게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좀 넘어서면서 이 가입할 만한 사람은 거의 가입을 한 데다가 네. 또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불이가 됩니다. 뭐 재당첨 제한이 좀 부활이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확대되는 등 이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좀 컸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도 좀 크게 늘고 있는데 4월 말 현재 1,105만 4,700명을 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2016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그때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7개월 만에 좀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예. 자,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거치식 주택담보, 거치해 놓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제 어려워진다고요, 받기가? 네, 거치식 대출은 이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이제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인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처음부터 빚을 이 나눠서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이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하랍니다. 네.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의해서 이번에 전체 상호금융권에 좀 확대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지역 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제 모두 적용 대상에 지금 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자와 함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네.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에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서 갚은 뒤에 갚아야 하고요. 만기 이후에 남은 돈 9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네. 소득 심사 같은 부분도 더 강화됩니까? 네, 앞으로는 이 원칙적으로 이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이 증빙 서류가 있어야지, 이 소득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증빙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이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인정소득은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농어민과 영세사업자 등은 소득 추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소득을 소득을 추정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대형 상호금융조합을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을 했더니 이 2달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위험을 회피하겠다라는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네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스마트폰 뱅킹 이용 건수가 5,738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7.3%가 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뱅킹 이용 건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1분기 중 일평균 이용 금액도 3조 6,258억 원을 기록을 해서 5.3%가 늘었습니다. 중복 고객을 포함한 이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 수는 3월 말 현재 7,733만 명으로 작년 4분기보다 3.6%가 늘었습니다. 네, 전체 인터넷 뱅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좀 늘면서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체 인터넷 뱅킹 가운데 스마트폰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니까 이용 건수로는 61%에 달했고요. 네. 이 금액으로는 8.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7%포인트와 1.6%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이 스마트폰과 PC를 포함한 전체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를 보니까 9,412만 건에 달해서 5.9%가 늘었고요. 반면에 이용 금액은 조금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또 여름철 필요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덕분에 유통업체 매출도 좀 나아졌다고요? 네, 때일은 여름이 더위가 오면서 이제 매출 증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4월보다 7.2%가 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3.6%, 온라인은 15.4%나 급증했는데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가전을 비롯한 여름 상품, 또 건강 상품의 판매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별로는 가전 문화가 12.2%, 식품이 10.1% 늘면서 전 상품군의 매출 증가를 좀 주도를 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편의점 매출이 좀 가장 많이 늘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 백화점의 판매 비중이 좀 줄면서 구매 단가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이 용어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열어가고 있는 기술은 늘 새롭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가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4차 산업 관련해서 관심을 높게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AI의 중요성과 진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거,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또 잘 적응해온 우리 사회. 아직 AI는 그만큼 자리를 못 잡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분야에 힘쏟고 또 새롭게 영역을 넓힐 부분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은 사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 이걸 통해서 AI를 좀 알게 됐는데 이제는 이 AI가 알파고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AI의 현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AI는 이제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사고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걸 꿈꿔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지능을 가만히 보면 크게 문제 해결 능력하고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요즘 에스컬레이터가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가면 작동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사람이 다가오면 작동을 해라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이 코딩을 해서 집어넣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학습 능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한번 집어넣은 지식으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차원을 왔다고 하는 것은 네. 학습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깊이 학습을 하는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 이런,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고요. 네.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이미 많이 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차장 들어가시면은 되게 이제 표 안 뽑으시잖아요? 네네. 되게 다 번호판 인식해서 나갈 때 다 자동 정산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간의 시각 기능을, 지능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문자를 판독하는 인공지능의 한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태그를 붙이면, 이름을 붙이면, 그 다음에 올리면 막 저절로 알아서. 네, 나오죠. 얼굴을 알아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의 지능을 인공지능화 한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흥분해 있는지, 행복한지, 이런 감정을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네.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에 시리가 나왔을 때 처음 깜짝 놀랐던. 맞습니다. 자연어 처리하는 언어 지능을 지금 구현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삼성도 최근에 빅시라고 하는 음성 인식을 했고요. 네네. IBM은 이 음성으로부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정으로부터 그런 것처럼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공지능은 수리 능력 또는 논리력 지능은 알파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네. IBM에서 의료 분야의 왓슨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리나 논리 능력을 이제 지능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국 교수님 사람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능력을 가졌던 뭐 컴퓨터, 기계가 이제는 사람과 거의 대등한 능력을 가진 어떤 기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대등한 능력이라는 건 조금 아직까지 그 정도는 말인 것 같고요. 네네. 그 인공지능을 하는 이제 전에보다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어서 네.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능성은 커졌는데 네네. 인간의 능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다차원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간에 관한 능력도 있는가 하면 네. 시각, 청각, 감각, 논리적 추론, 창조, 상상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신체 운동지능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 아까 패턴을 이렇게 읽는 거라든지 네. 언어를 인식하라는 거라든지 논리적인 거 이렇게 부분적인 거는 있는데 네. 인간처럼 이렇게 다차원적인 지능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단계에는 아직도 먼 훗날이고요. 네. 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신사의 음성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AI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일종의 마케팅일까요? 그런 부분에 좀 국한돼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분야나 가능성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높게 받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문제의식이 있죠. 인공지능에 왜 그렇게 글로벌의 큰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냐 하면 네. 한번 이것들 인공지능이 인간이 다른 기계나 사물하고 관계를 맺거나 네. 인터페이스 하는 걸 다 바꿀 거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채널을 바꾸려면 TV 앞에 가서 채널을 이렇게 돌렸었죠. 네. 네. 지금은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채널을 바꾸지 않으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곧 음성 인식이 되는 리모컨이 나오면 네. 이제 그냥 앉아서 사람이 말로 5번 채널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손가락조차 안 쓰는군요. 네. 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그 사람과를 인터페이스하고 그리고 기계가 웬만하면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식으로 사람이 사물과 상품을 대하는 관계가 바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적용될 거다. 이런 큰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옛날에 황제들만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시종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어쩌면 전 인류가 수많은 시종을 부리면서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또 웹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세상을 바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죠. 네. 웹은 인터넷을 쓰기 쉽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의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꿀 거다.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에 적용되면 관계의 방식이 바뀐다. 이 말이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이 체험하는 경험이나 가치가 아니라 핸드폰 기계 자체를 파는데 좀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던데요. 기존의 어떤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께서는 다들 이런 AI 환경에서는 생태계 조성, 생태계 선점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공지능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앱이나
그 공산품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네. 인공지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능을 학습하면서 진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을 때 아주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학습을 안 하면. 네. 그죠? 예. 그런데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좋은 엔진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놔도 네. 소비자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쓰면서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면서 진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나 플랫폼이 없으면 네. 이제 아인슈타인을 공부 안 시키면 평범한 사람이 택배 운전하고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로 일하고 그거하고 똑같다. 인공지능은 누가 빨리 그걸 지능을 향상시켜서 쓸만한 수준을 올리냐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직업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데이터가 새로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데이터,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기사 제목만 봐도 아마존만 해도 AI 전문가가 4,000명인데 우리나라는 주요 이동통신사 3개 회사를 합쳐도 500명밖에 안 된다. 즉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인상, 뭐 심지어는 인문학자, 역사학자까지 끼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국가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4차 산업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괴리감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부끄러운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우선 우리 정부나 그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들이 또는 학계, 저희가 포함된 학계를 포함해서 네. 상당히 그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데 늦었다.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벤처 투자가 본격화된 거는 한 2011년서부터고 글로벌 IT 회사들이 유망한 벤처 기업을 대거 인수 시작한 게 벌써 2013년 이때부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6년 알파고 이벤트까지는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뚜렷한 마스터 플랜도 없이 그냥 그 전략들, 그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을 상업화하는 거는 그냥 인공지능 자체 연구하는 것보다 그 어떤 영역의 지식 또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 이 같은 데이터를 나온 걸 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수용 자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위 행태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환자한테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은 암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명령적으로 얘기할 건지, 네.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건지, 이 사람이 충격 안 받게 서서히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건지에 대한 수용 능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책을 한 번 사면 다른 책을 더 사게 권하는데 그 배열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1%라도 더 많이 클릭을 하게 만듭니까? 이런 거에 보면 심리학자나 행동과학자들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많은 분야에서 같이 발전해야 이것들이 상업화되는데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로 걱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정말 좋은 물고기를 기르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물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정책이라든가 환경조성 부분에서 국가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시장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한테 이 컨설팅을 맡겨서 보고서를 냈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이 인공지능이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낼 영역으로 의료산업을 꼽고 있거든요. 네. 의료산업하고 금융산업입니다. 근데 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도 그렇고, 뭐 핀테크, 금융도 온갖 규제 때문에 사실은 잠재력이 있지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금융산업에 가장 잘 적용되는 예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투자를 인공지능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에는요, 투자를 비대면으로 그 금융사 직원 앞에 가서 사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일괄 위임하는 계약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없거든요. 네네. 로보 어드바이저를 쓰려면 은행 금융회사에 가서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민간의 창의성이나 투자 재원이 여기 진입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약자 보호와 이런 것들과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다른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주요 경제 현안 좀 시원하게 듣고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가 상징처럼 됐는데 사실 지금 1만 원 아닙니다.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 정부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노동계 각계에서는 당장 1만 원 수준으로 좀 향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 어떤 여파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 정부는 지금 6,470원 2020년까지 이제 한 4년 남았는데요. 4, 5년 남았는데 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그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최저 생계비의 80%. 네, 최저 생계비에 그러니까 네. 이 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한 이제 최저 생계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한 80% 수준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을 때 영세 소상공인이 굉장히 부담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양자 간의 악순환고리를 저는 끊어야 한다는 각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자 간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예, 네. 예를 들면 이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 취약성을 보이는 이유가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인 거고요. 네. 내수 취약성에 바로 이제 이 임금 수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계를 보더라도 하위 20% 가계는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5명의 후보가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자영업자의 문제를 일부에서 너무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한 680만 명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한 23%, 한 157만 명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보는 부분인데요. 물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영세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수 증가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타격받는 업종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충격에 대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악순환고리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비를 하거나 사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또 힘들어지고 또 최저임금을 줄 수 없고 이런 악순환고리를 좀 끊고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단순 논리로 좀 보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악순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준 자체가 과연 좀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수준으로 적당한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OECD 사이트를 보면요. 네. 지난해 이제 시간당 실질 임금 이제 이게 통계가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OECD 회원국만은 이제 27개국이 소개되어 있는데. 네.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5.8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요게 이제 한 중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한 13개국, 낮은 나라가 한 13개국 정도 있는 저건데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만 보게 되면 이제 중간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소득이라는 것이 네. 사람들의 소득이라는 것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 시장 임금도 있는 반면에 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제 사회 임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사회적 임금이 있죠. 예, 근데 이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전체 소득에서 한 41%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이제 한 59%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13%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임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절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네. 참 여러 가지 의료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그렇죠. 임금 자체가 적을 때는 결국 내가 번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와 비교해 봐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신데요. 앞서 말씀하신 그 악순환고리를 깨면 결국은 선순환고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네. 올려주면 뭐 골목 상권 혹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를 해서 그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제 저희가 반추해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정책의 지금 한 일환으로서 이것도 추진되는 이유가요. 네네.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그러니까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임금 비중이 전체 사회 임금 비중이 증대하면서 네. 총수요가 증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기업들도 결국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영세 소상공인들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고요. 네. 지금 사실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매출액적인 정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초기에만 잘 설계하게 되면 이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당장의 어떤 부담에 대한 논리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떠오르는데 일단 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5.6%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데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는 거 기업 쪽에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올리거나 혹은 좀 더 여유롭게 봐야 되거나 이런 좀 시간 조절은 있어야 될까요? 정부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15.7%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이 이제 조금 넘어지게 되고 15.6%가 되면 10,000원 조금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하여간 정부가 이렇게 이제 공약대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요. 네. 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네.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비책.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업부조 도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안적인 일자리를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네네.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충격을 받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세 자영업종들이 너무 과잉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이 사회 안전망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속에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늘려야지만이 출구가 네. 마련된다는 얘기죠. 예, 부작용에 대한 얘기 대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좀 절박한 이유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한 달 정도 뒤에 최저임금 내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말씀하신 대안들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에 대한 소통이나 설득도 요즘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인상률을 추진하려면요. 저는 이제 근로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장려금제를 조금 강화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영세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 퇴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영세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생존 적합업종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과정 때 다른 후보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가. 네. 뭐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 거래를 좀 공정화시켜 가지고 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다 반영시켜 주게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좀 이제 수반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좀 정책적으로 이게 좀 이제 안착이 될 수 있겠죠. 예, 정책 자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보완책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맞습니다. 목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주셨는데요. 3376님 기술 개발로 담수화라든지 인공비 활용하면 어떨까요? 3529님 빗물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뭄에 대한 의견과 공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4296님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발 좀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3376님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저희가 오늘 어마운트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풍족하게 방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일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